네, 안녕하세요. 스승이 은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중세 유럽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세 유럽 하면 이제 주정제, 봉건제, 그다음에 뭐 그리스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던 그러한 시절이죠.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군 전쟁이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이후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 교역이 발달하게 되고 새로운 도시 그리고 농노들의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장원제가 무너져 나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좀 정치적 측면,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교황권의 쇠퇴와 그다음에 국왕권의 성장으로 인한 중앙 집권적 국가, 즉 지방 분권적이었던 봉건제 국가를 탈피하고 이제 중앙 집권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까다로워요. 이해하기에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선은 교황권의 쇠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교황권의 성장에 대해서 살펴봤을 거예요. 특별히 성직 서임권 문제로 인해서 고리우스 7세가 하일리 4세를 파문하면서 카노사의 굴욕, 보름스 협약으로 인해서 서임권을 차지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반대입니다. 우선은 십자군 전쟁의 실패 이후에 교황권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프랑스의 이제 왕이었던 필립 4세 가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이제 성직자에 대한 과세, 교회와 성직자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두고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교황이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와요. 필립 4세가 이제 삼부회라고 하는 것을 소집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지지를 하게 되자 결국에 교황이 굴복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교황은 황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교황청을 옮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비뇽 뉴스라고 하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직자 과세 문제로 인해 황제와 교황이 다시 한번 맞붙게 되고 여기에서 필립 4세인 왕이 승리를 하게 되고 여기에 교황이 로마를 떠나서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게 된 사건이죠. 물론 나중에 77년에 다시 교황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고 나서 이 아비뇽 지역에서 새롭게 교황을 선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로 돌아온 로마 교황과 그대로 아비뇽에서 또한 선출된 여기 연도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70년에 돌아왔는데 다시 교황이 선출되면서 교황이 2명이 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비뇽의 교황과 로마의 교황으로 해서 교회가 대분열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계속적으로 추락을 하게 되자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아마 교회가 세속화됐을 때 수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랑 비슷하게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위클리프와 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위클리프와 후스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것들과 연관되고 세속화되는 것을 비판하고 우리는 성서를 중심으로 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이 교황청을 엄청 비판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콘스탄츠 공회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이러한 위클리프와 후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게 되고 얘네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얘네들이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요. 후스는 너는 우리 로마 가톨릭을 어지럽혔다라고 하면서 화형에 처하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두 인물을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는 개신교
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좋은 많은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마 카톨릭에서 그리스도교가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 배경이 형성이 되게 되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콘스탄치 동의회에서 이러한 교회의 대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황을 콘스탄치 동의회 이름으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로마 교회와 아비뇽 교회가 거부하게 되면서 교황이 오히려 3명인 상태로까지 이 상황이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권위가 추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아비뇽 유수 이후에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이 나누어지게 되는 교회의 대분열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위클리프와 후스 등의 교회 개혁운동이 일어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교황을 뽑았다. 교황이 3명의 시기를 맞이할 정도로 교황권이 점차 쇠퇴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중요한 거 아비뇽, 유수, 필립, 4세, 보니파키우스, 8세 교회의 대분열과 이걸 해결하기 위해 위클리프가 후스가 등장하고 콘스탄츠 발음이 이상하네. 콘스탄츠 공의회를 소집해서 해결하려고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교황권이 쇠퇴되니까 이 시기에 이제 중요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 배우셨을 때는 봉건제 하에서 지방 분권적이다 보니까 쌍무적 계약관과에 의해서 국왕과 영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교황은 해, 국왕은 달이다라고 표현될 정도로 교황의 힘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교황권이 이러한 쇠퇴하게 되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전쟁에 참여했던 영주 그것을 주관했던 교황의 힘이 약화되고 국왕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국왕은 상비군이라고 하는 것과 관료들이죠.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 관료들 그리고 자기만의 항상 있는 상비 군대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국왕이 사실은 제후로 봉했잖아요. 그래서 기사로 책봉을 하고 군사력을 그들로부터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군대를 두면서 자기의 힘을 높여가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영주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었던 도시에 있는 상공업자들이 이제 이 국왕을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손을 잡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에 이제 이러한 중앙 집권 국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각 나라별로 살펴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존 왕을 여러분들 먼저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오늘 목이 많이 아프네요. 13세기 무렵에 존 왕이 프랑스와 이제 이러한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되거든요, 영국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존 왕이 세금을 많이 걷고자 하는데 귀족들이 반발을 해요. 우리가 왜 더 세금을 내냐? 그러자 이제 우리가 세금 더 받기 위해서는 우리 귀족들의 권리를 잘 보존해 줘라 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대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헌장의 내용은 귀족들의 이런 권위를 보존해 준 것으로서 선생님 프린트에도 실어놨는데요. 국왕의 명령보다 법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의 권리, 그다음에 왕보단 법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되죠. 에드워드 1세 때는요, 이제 모범무예라고 해서요, 그 성직자, 귀족, 기사, 시민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래서 우리가 모범무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고요. 14세기에는 이제 양원제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또한 100년 전쟁에서 영국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백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여러 가지 경제적, 그 다음에 왕위 계승 문제 등으로 서로 이제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프랑스의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가 승리로 이제 맺게 되는데요. 백년 전쟁에서 영국이 패배하고 또한 이제 장미 전쟁이라고 해서요. 랭카스 가문과 요크 가문, 이제 얘네들이 랭카스 가문은 붉은 장미를 상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크 가문 같은 경우는 흰 장미를 상징으로 하거든요. 이 두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장미 전쟁을 겪게 되면서 이제 귀족들의 힘이 이때 많이 약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헨리 7세가 새로운 투터 왕조를 개창을 하게 되고 이 투터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어렵나요? 선생님 임용고시 할 때 머리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조난이 세금 걷는 문제로 인해서 귀족들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러 회의체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근데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을 겪으면서 귀족 세력이 약화되게 되고 오히려 헨리 7세가 투터 왕조를 개창하면서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 다음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중앙 집권적 국가를 바탕으로 한 절대 왕조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래서 우선 이 정도 알아주세요. 네, 프랑스 넘어가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리프 2세가 이제 프랑스 내에 영국 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좀 복잡해요. 애들이 왕권 이러한 문제로 서로 막 결혼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네 땅인데 막 영국 영토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필립 2세 때 프랑스 내 영국령을 대부분 확보를 하고요. 또한 그 얘네들이 뭐 아시면 그때 여기 나오죠. 교황권을 누를 정도로 이제 왕권이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잔다르크의 이제 활약으로 처음에는 영국한테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이제 잔다르크라고 하는 이제 여자가 신의 이름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백년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영역 자기들만의 이러한 영토를 확보하게 돼요. 원래 프랑스 땅에 이제 영국 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 내쫓게 되고 프랑스만의 땅을 확보하게 되면서 얘네들도 중앙 집권 체제의 모습을 이제 그런 기초를 닦게 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되지 못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7명의 이제 선제후라고 하는 7명의 유력한 제후들이 모여서 황제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쪽 황금 문서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게 느리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에 이제 여러 상업 도시국가가 형성이 돼요.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고 또한 여기 안에 이제 교황령, 그다음에 나폴리 왕국 등등의 여러 나라가 이제 이렇게 막 병렬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통일 국가를 이루지도 못하죠. 그래서 중앙 집권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의 뭔가 중심체가 없죠. 이 두 나라는. 근데 얘네 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게 되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스페인이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한테 먹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역에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거기 후 우마이야 왕조, 그래서 뭐 투르푸아티의 전투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 그런데 이제 재정복 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카스티아라고 하는 국가, 또한 아라곤이라고 하는 국가가 합쳐져서 에스파냐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요. 또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들을 축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통일 국가를 형성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러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신앙도 개척을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카스티아로부터 이제 독립한 그러한 세력으로서 얘네도 이제 항로, 해외 이런 무역 활동을 통해서 해상 활동을 통해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선 여기 좀 어려운데요. 이제 특별히 이런 영국과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황금 문서 이런 내용도 알아주시고 얘네들도 중요합니다. 좀 어려워하는 파트고 여기다 양이 많아요. 교과서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우선은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고 선생님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오히려 여러분 더 많이 지칠 것 같고 지금 제가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네요. 네. 아무튼 네. 수업 시간에 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령.